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약한 편이라 힘들어했습니다. 만삭 때도 특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청소와 음식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내가 싫어하더군요. 항상 피곤해서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잠들면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고 덕분에 집안이 더 깨끗해지고 음식도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매달 용돈을 드렸고 아내도 장모님과 함께 있으니 심적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출산 후에도 아기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가 찬성하여 결국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사별하신 후 계시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비싼 산후조리원을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하셨고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아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게 되었고 장모님이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출근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집에 있으니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지만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혼자 있는 게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연애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차려주셨고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를 널고 쓰레기를 버리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집안일을 마치고 장모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동영상을 보며 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문 샵사인 싶었지만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기에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어젯가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가서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을 있었죠.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에 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지만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후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으니까 말이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고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다군요. 저도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해라고 조리원으로 갔다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저는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모르시다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장모님은 저희 욕구볼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동영상 곰에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다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습니다.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 나에 비해 관리를 잘하신 분이었죠. 그저 제 마음을 패러프레이즈. 장모님이 집에 계셔서 어제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고민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고 마음먹고 조용히 일어나서 분위기를 살펴보니 다행히 장모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가서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들킬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었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장모님께 보여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여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으니까요.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되었고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할 생각이었는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잠깐 기다리라며 식사를 차려주셨고 저도 정신없이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 조리원에 가서 아내를 보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며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해 주시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은밀한 이야기까지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님이 먼저 술을 꺼내셨습니다.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장모님은 저희 욕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셨고 아내가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풀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이 있다는 이유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더 부끄러웠습니다.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습니다.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집안일을 하신 분이라 저의 비밀을 잘 관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한 상황을 이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이 긴장하셨다고 하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을 꺼내신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렸고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취기가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셨고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시더군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모시고 가서 눕혀드리자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잠깐 쉬는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셨고 우리는 서로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고 나서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몰래 다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 방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대학교 후배인 아내와 결혼하여 귀여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신으로 통하던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내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 아내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이고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몸매도 여전히 날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관계를 가졌고 주로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가 깊이 받아주는 입장이었죠.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둘째가 생겨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가까워질 때까지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둘째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자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었고 괜한 짓을 한 것 같았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하시면서 정관 수술을 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봤고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없다는 말에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무정자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날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졌고 친자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고 아들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화살이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결과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아내에 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니 배신감과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결과가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아내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갔고 아내는 여전히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내의 전화기를 살펴보았고 문자 메시지에서 불길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제 대학 동기인 녀석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헤어지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녀석입니다. 녀석과 헤어지고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약물과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내 전화기에 도청 어플을 설치하고 녀석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하며 감정을 진정시키고 아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초조하게 전화기를 바라보는 모습도 가끔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던 중 어느 날 아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는 결국 그 녀석과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모르게 휴가를 내고 아니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가 향한 곳을 미행해 그 녀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저를 논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아니가 크게 놀랐고 그 녀석도 당황했습니다. 녀석은 저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순간 녀석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오빠,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 착한 아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의 얼굴에 주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돌아갔고 아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니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녀석과의 관계는 부정만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니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놈의 아이냐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아니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아니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는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라고 확신했고 나의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며 밀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녀석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니다. 이제 상관없다. 너 혹시 아무런 이야기 못 들은 거냐?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무슨 밀어내서인지 녀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때 다른 선배에게 못쓸 짓을 당했었다. 녀석은 그 일로 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도 휴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과 두 학번 선배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전형인 사람이었습니다. 녀석은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으로 다시 협박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것도 너네 결혼식 직전에 그 선배가 찍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로 훈련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오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겨우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창문 사이로 그 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멀어져 갔고 저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스스로가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복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참 동안 골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곧 들어갈 거야. 집에 돌아가니 정적이던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이 뛰어왔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그래? 잠시만 있어봐. 아내는 약을 가져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란이 있었지만 그런 소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너 뉴스 봤니? 그 녀석 말이야. 친구의 말을 듣고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가 죽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차려놨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웃어 보였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결과가 잘못된 거네. 유전자 검사 결과 말이야. 아내는 크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100%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닮았잖아. 이 제 웃음에 아내는 더욱 크게 오열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스스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 혼자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습니다.